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기간을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로 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신도 꽤 쓸만한 구석이 있다면서 이념이나 색깔을 떠나서 능력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두 번째 장소로 산업화의 중심지인 대구 경북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를 지켜세우며 자신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해서 발상을 가져온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특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정치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 대구에서도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며 보수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경북 안동을 고향으로 뒀는데도 왜 자신에겐 우리가 남이 가를 해주지 않느냐며 자신도 꽤 쓸만한 구석이 있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제명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이 후보가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에 경선 기간부터 따지면 벌써 세 번째로 대구 경북을 찾은 것은 소외된 지역 없이 샅샅이 훑으며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진정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개혁 세력이 경쟁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대선 20%대 득표에 머물렀던 TK에서 이번 대선에선 득표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부산부터 경남 거제까지 PK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권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영남권에 머물면서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이틀 연속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지지층 표심을 다지며 동남풍을 일으켜 역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구 신암선열공원 참배로 1박 2일 대구 유세 일정을 이어간 김문수 후보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건 대구 경북이었다고 거듭 추켜 세웠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대했지만 잘못했던 걸 깨달았다고 토로하면서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비해 청렴함과 정직함을 자신의 무기로 앞세우며 반명 정서를 호소했습니다. A가 똑바른 나라라 그러는데 이렇게 거짓말 치고 형수는 완전히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여러분 확 찢어버려야 되겠죠? 대구에 이어 울산, 부산을 찾은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 울산 정원 박람회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보수 강세인 영남권에 집중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교체 시도 논란으로 지지층에서 우려와 실망이 터져나온 만큼 이른바 당심을 먼저 다독이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도 평가보단 함께 대화를 해보겠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한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용을 의식했다는 해석입니다. 좋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셨다고 보는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또 한동훈 후보를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도 진주와 양산을 돌며 영남권 지역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대구를 찾아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방탄에만 골몰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겐 정말 계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사퇴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 보수 입지를 굳히려는 이준석 후보에게도
선거전 초반 대구행은 필수였습니다. 주 공격 대상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 후보가 계엄의 사과의 뜻을 밝힌 걸 두고 옆구리를 찔러 나온 발언은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매서운 민심에 등이 떠밀렸을 뿐 진심은 아니란 건데 정말 계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후보직부터 내려놓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김 후보가 지난 2016년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에게 큰 표차로 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순 없다.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후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엮어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린 분들이라고 혹평한 뒤 이제 사라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간 막강한 입법권을 본인 방탄에만 활용해온 만큼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당을 끌어다가 고기방패처럼 쓰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사법투쟁의 장처럼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는 낡고 무능한 기성정치를 밀어내야 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인탐정 제도 도입 등 퇴직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지역 일정을 소화한 이준석 후보는 TK 못지않게 보수세가 강한 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보수 표심에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까지 세 당의 후보들은 모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시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에선 온도차가 적지 않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미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각 당 후보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비슷한데 일단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온도차가 드러나는데 가장 적극적인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했습니다.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에 건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설치하지만 국회만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충청권 광역철도 CTX를 설치해 세종시와 충청권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의 GTX 시대에 그 안에 세종시가 중심이 된다는 게 들어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만을 약속했을 뿐 완전 이전 등의 계획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신 KTX 세종역을 설치해 서울과 세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소한의 기능은 서울에 남겨두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실질적인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온도차는 있지만 대선 주자들은 모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공약들이 있었지만 헌법과 정치적 상황 등을 빌미로 슬그머니 말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번엔 진정한 세종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 감지됩니다.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해결 방법으로는 전혀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민주당의 앞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공감하지만 핵 위협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반대입니다. 북한의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의 핵 잠재력 확보를 내세운 겁니다.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제시하는데 대북 지원은 전염병 예방 등의 인도적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대북 사업인데 그 대북 사업이 인도적인 사업이라 해야 되고요. 현금은 안 됩니다. 인도적인 사업이라 해야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선제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중간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탄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에서 저는 추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조기에 그런 핵 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누가 대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의 향방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선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의혹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의견을 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여사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된다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관련 재판들이 모두 연기된 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도 남쪽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선이 침수돼 선장과 선원들 모두 8명이 구조됐습니다. 화학물질 공장과 상가 건물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56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29톤급 어선 어진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하고 사고 해역 인근에 있는 중국 당국과 주변 선박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2시간쯤 뒤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 등 8명이 중국 해경선 2척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우리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인계받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만년교 인근 도로에서 경차 한 대와 SUV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경차가 마주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20분쯤엔 충남 철안시 동남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4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 삼산동 상가 2층 노래방에서도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위층에 있던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1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페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던 곳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화재 원인이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 행렬이 우르르 빠져나오고 곧이어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불길이 커지면서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른쪽 3층 끝에서부터 났어요. 거기서 연기가 뽀록뽀록 나왔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 놀랬죠. 우리 이 건물 쪽으로 올까봐. 다리가 후들들 걸렸어요. 화재 현장입니다. 물류창고 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타면서 큰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직원 170여 명이 대피했는데 최초 신고자가 빠르게 대피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면도기와 선풍기, 무선 배터리 등을 보관하던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창고 직원도 YTN에 3층 창고에 폐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던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70여 명이 대피했던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4시쯤 큰 불길을 잡은 뒤 밤새 잔불을 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물류창고 내부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고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잔해를 치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대선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딱 20일 남았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 YTN이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후보별 당선 가능성을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YTN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된 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대선에서 선출될 것 같은지 물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7%, 김문수 후보 2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 응답자들로 한정해 당선 전망을 질문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73%로 더 뛰어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한 무당층은 54%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33%나 됐습니다.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대선 당일까지 계속 지지할 건지 유권자들의 충성도도 살펴봤습니다. 계속 지지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달했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은 15%에 그쳤습니다. 다만 무당층은 43%가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 계속 지지할 거란 응답보다 높았고 모름 무응답도 23%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34%를 기록했고 개혁신당이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주 YTN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유지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엔 원내정당 소속 대선 후보 3명을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3%, 이준석 후보가 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자 대결로 압축을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49% 대 38%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3명으로 압축해 누구를 뽑을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46%, 김문수 33%, 이준석 7%가 나왔고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YTN의 앞선 두 차례 조사와 비교하면 다른 두 후보와 달리 김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년별 그 가운데서도 막판 결정권을 쥔 중도 성향 응답자, 이른바 캐스팅 보트로 한정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24%로 두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권역별로 봐도 지지율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순이었는데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4%포인트 앞질렀습니다. 나이별 조사에선 20대와 60대 이상 응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22%로 20대에서 약진을 보였는데 다만 3명 모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20%로 적지 않았습니다. 60대 이상에선 김문수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범보수 단일화를 가정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구도로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이재명 후보와 붙여보니 49대 38로 이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의 지지율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려간 48%를 얻었고 이준석 후보는 소폭 올라 25%를 확보했습니다. 중도 싸움에선 이재명 대 김문수가 54대 31, 이재명 대 이준석이 52대 27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어떤 구도든 간에 뽑고 싶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83%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는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당내에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계엄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 김문수 후보. 하지만 계엄 자체가 잘못됐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김 후보는 또 탄핵 문제엔 말을 아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은 생각하지 않으며 탈당은 본인의 뜻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일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손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애매한 거리두기란 지적인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실제 부산 선대위 출범식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날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전역시키는 것이 바라옵니다.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메시지 혼선도 감지됩니다. 당장 김 후보가 발탁한 90년대생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의원 역시 출당 가능성을 열어두며 김 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기류입니다. 강성 지지층부터 끌어안을지 아니면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낼지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풀어야 할 매듭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 제보가 수백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유세하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 활용하는 사면, 방탄 유리까지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유세장에서 푸른 선거운동용 외투로 환복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안에 입은 흰 와이셔츠를 자세히 보니 두꺼운 조끼를 덧입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나선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3kg 상당 방탄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 분위기가 높아지자 대응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까지 민주당 선대위에는 이 후보 살해 협박 온라인 글만 240건이 제보됐고 러시아산 총기류가 국내로 반입됐다는 제보도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들을 배치한 후보 안전실을 설치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도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유세장 곳곳에 풍선을 띄워 저격 시야를 차단하거나 단상에 사면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맞습니다.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혹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호처의 협조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공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어 대통령 경호처도 대선 후보자 경호와 관련해 경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나 정부가 요청하면 국가 요인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이제 딱 20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 당의 소식들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를 맞아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걸로 평가를 받는 부산 경남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부산 남구 UN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를 하는데요.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안보 행보로 보입니다. 이어서 부산 번화가인 서면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를 차례차례 훑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 일정을 이어가며 오늘도 역시 전통적인 지지세 다지기에 주력합니다. 김 후보는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 뒤 사천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서비스를 잇따라 방문하게 될 텐데요. 이후에는 창원에 있는 원전 설비업체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은 뒤에 밀양 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이어서 양산 통도사를 방문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을 찾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역시 지지를 호소하게 될 텐데요. 이 후보는 오전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 유도회를 찾은 뒤 부산대학교로 이동해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20대 청년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후 부산을 상징하는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서 민생 경제 민심을 청취하고 또 서면 젊음의 거리로 이동해 유세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가 있었죠.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미국의 언론도 사실상 트럼프의 패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정할 트럼프가 아니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이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체질을 바꿔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겁니다. And now we're tariffing them and
It's at a level that nobody's seen. It's a level that is making us a very much different country. And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협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전면적 공급망 분리를 원하지 않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전략 산업에서는 디커플링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열고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재균형이 꿈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의 협상도 매우 잘 돼가고 있다며 대성 국면으로 접어든 한국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a governmental change, but before they went into the election cycle, the South Koreans came with very good proposals. 전문가들은 중국과 합의에 이른 건 다행이지만 남겨놓은 30% 관세만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ich was a total embargo de facto on both Chinese exports to the US and US exports to China. This allows exports to happen, but at a higher price.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번 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이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수출은 2.5% 감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이 19.6%, 2위인 자동차가 67.4% 증가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화장품 수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반대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2차 전지 장비 수요 감소로 수출이 줄었습니다. 또 미국의 품목 관세 25%가 매겨진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 수출은 각각 17.8%, 7.6% 감소했습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안보 협력과 대규모 투자를 맞교환하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시리아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면서 관계 정상화에 나섰고요. 이란에는 핵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참 바쁘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동 순방 첫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사우디가 대규모 투자와 수입에 나서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 12개 방산업체가 사우디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판매하고 미국은 사우디군 현대화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볼트 등 사우디 기업은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에 투자하는 등 모두 6천억 달러, 약 85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섭니다. The U.S.-Saudi relationship has been a bedrock of security and prosperity. And we take the next steps to make our relationship closer, stronger, and more powerful than ever before. 지난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시리아에는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I will be ordering the cessation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이란을 향해서는 핵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f Iran's leadership rejects this olive branch and continues to attack their neighbors, then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inflict massive maximum pressure. Drive Iranian oil exports to zero.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희망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란의 핵 협상에 빨리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 서비스 시장 거래 실태를 조사합니다. 하이트 진로가 오는 28일부터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2.7% 인상합니다. LG전자가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 공장 물량 조정에 나섰습니다.
대출금리 하락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드론 산업의 성장과 협력을 위해 드론 산업의 얼라이언스 창립 총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 중단까지 선언한 백 대표는 상황 극복을 위해 브랜드 통합 반값 행사라는 반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위생 관련 의혹 등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얼굴을 내세운 더본코리아의 한 식당. 저렴한 가격으로 평소 소비자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의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3년 말 상장 이후 원산지 표기 오류부터 제품 성분 가격 논란에 이어 임원 술자리 면접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업 문화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서 사용한 대형 소치,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지역 축제, 현장 위생관리 부실 등 백 대표가 평소 강조하던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14건이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의존하는 마케팅에 대한 회의감까지 확산하자 급기야 백 대표는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상생 지원책 비용을 300억 원으로 늘리고 본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본사의 수익을 가맹 점주님들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 중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행사는 2주 동안이지만 브랜드별 할인 날짜는 하루나 이틀뿐이고 이마저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다고 공지하는 등 변수도 많습니다. 50%인지 알고 갔는데 막상 제가 간 날에는 그 행사를 안 한다면 좀 실망하고 약간 괜히 왔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긴 해요.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는 상생 지원책 규모를 크게 늘리고 반값 할인을 여는 등 반전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도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까지 더해져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6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외투 겹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봄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모두 높겠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14.1도, 대구가 14.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26도, 대구와 광주는 27도, 강릉은 28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열 발전 사업의 책임을 물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것은 맞지만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포항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을 맡은 대구 고등법원은 지열 발전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땅속에 물을 주입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를 따져 정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낸 겁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 회피에 우선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도 상식과 법감정에 벗어난 결정이라면서 시민들을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50만 명으로 원심이 유지됐다면 정부가 배상할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진을 일으킨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법리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리조치나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순찰차가 연이어 들어갑니다. 그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보행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사건이 났다고 피해망하고 있었죠. 많았다니까.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단지 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까지 3차례 신고가 잇따른 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또 A씨가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고 주거지를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A씨는 여성이 머물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납치했습니다. 입을 막고 손을 묶는 등 여성을 제압해 렌터카에 태운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도망가려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유서를 써놓고 흉기도 준비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머물 걸 권유했지만 A씨가 주소를 모르는 지인 집에 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피해자 거주지를 알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손목에 찬 것이 아니라 핸드백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대리 도박을 하고 불법 환전을 해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공범인 BJ들이 게임 방송을 하는 것처럼 꾸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행영장 발부가 돼서 집행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불법 대리 도박을 벌이고 현금 환전까지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무실 모니터에는 슬롯머신 같은 인터넷 게임이 켜져 있습니다. A씨는 BJ를 고용해 공개 온라인 게임 방송을 하는 척하며 도박하려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현금이 입금되면 BJ가 대신 도박을 진행하고 수익금이 생기면 돌려줬습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30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법 도박과 달리 공개된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게임 회사의 책임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공개된 어떤 합법적인 사이트를 통한 도박 행위로서 어떤 게임 회사들에 대한 어떤 주의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합법 게임을 위장한 도박 방송이 많아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익금 30억 원은 몰수 조치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된 BJ와 고액 이용자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최정이 KBO 리그 사상 최초로 통산 50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NC와의 경기에서 동점 투런포를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NC와의 경기에서 팀이 2대0으로 뒤진 6회, SSG 최정이 시원하게 방망이를 돌립니다. NC 라일리 시속 135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시속 142km로 뻗어간 공은 110m를 날아가 왼쪽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시즌 홈런 5개를 더해 통산 500호 홈런. KBO 리그에서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최초 기록입니다. 최정이 대기록을 달성한 순간 화려한 조명과 함께 전광판에는 기념 영상이 상영됐고 선수들은 축하했습니다. 이승용 감독과 주장 김광현도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500홈런이 빨리 나와서 일단은 기분 좋고 후련하고요. 그리고 오늘 선수들이 끝까지 잘 해준 덕분에 역전해서 이길 수 있어서 2배로 기분 좋습니다. SSG는 NC를 6대3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의 연승 행진은 두산에 막혀 12경기에서 끝났습니다. 한화는 패색이 짙던 9회 투아웃에 최인호의 투런포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연장 11회 임종성의 결승타를 내줬습니다. 삼성은 선발 이승현의 5이닝 무실점 호투와 5회 디아즈의 투런포를 앞세워 KT를 5대3으로 물리치고 8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아는 2안타 2타점 2득점 올린 김도영의 활약을 앞세워 롯데에 4대1로 승리했습니다. LG는 오스틴의 홈런 2방과 홍창기 박동원의 홈런포를 더해 키움을 6대3으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SK가 연승을 거두고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SK는 정규리그 우승팀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선보이면서 시리즈 대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LG에 잇따라 외곽포를 허용하며 끌려가던 SK는 1쿼터 1분여를 남기고 안영준의 원거리 3점 슛으로 처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세를 탄 안영준이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한 점 앞선 채 맞은 2쿼터. 이번엔 자밀원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득점에 성공하는 영양가 높은 플레이는 물론 연이은 골밑 돌파로 자유투를 얻어내며 LG를 압박했습니다. 오세근의 3점 슛까지 터지면서 점수는 13점 차까지 벌어졌고 3쿼터 시작하자마자 안영준이 엔드원을 얻어내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전매 특허, 속공까지 살아난 SK는 점수를 20점 차 밖으로 벌리며 3쿼터에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3연패 뒤 2연승. SK는 무엇보다 부진했던 안영준이 팀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해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프로 와서 눈물을 한 번 흘린 적 없는데 좀 약간 벅차 올라가지고 눈물 좀 흘릴 정도로 좀 많이 벅차오르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역대 챔피언 결정전에서 3연패를 당한 뒤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SK는 월등한 경기력으로 LG에 연속해서 대승을 거두면서 남은 시리즈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정규리그 때 좋은 경기를 하던 모습이 지금 4차전, 5차전에 나온 것 같고 정규리그 때 저희가 잘하던 그 리듬을 찾은 것 같습니다. 3연패 뒤 경기력을 회복하며 2연승을 거둔 SK는 이제 창원으로 이동해서 LG와 또 한 번 양보 없는 승부를 벌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반등을 이끈 전진우가 처음으로 이달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전진우는 7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데 이어 9라운드 대구전에서 2골, 10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선 결승골을 넣으며 4월 한 달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습니다. 전진우는 9라운드와 10라운드 연속으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전진우는 올 시즌 리그 전 경기에 나서 8골을 터뜨리며 K리그1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전북은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 대전에 승점, 석점 뒤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 골잡이 세징야의 득점이 4월 K리그에서 가장 멋진 골로 선정됐습니다. 세징야는 광주와의 10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42분 코너킥을 감아차 상대 골문에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4월의 골 주인공인 세징야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대전 김준범이 김천과의 9라운드 경기에서 넣은 발리슛은 후보에 올랐지만 세징야에게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타이완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최근 외국인들의 주요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잇따라 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 침입해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타이완인들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적의 60대 A씨 등 2명은 지난 10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몰래 들어가 미 공군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최근 한미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 촬영이 잇따르자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가 국민의 이번 에어쇼 출입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3차례 출입이 제지당하자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해 행사장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카메라에서는 에어쇼를 위해 전시된 전투기 외에도 군사 보안시설을 찍은 사진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에어쇼를 좋아해 구경하려고 한국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대공 혐의점은 없다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오산 공군기지 사진을 찍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이틀 만에 또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외국인들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에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연이어 나왔죠. 하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가 4,200여 차례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들도 많다면서 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교직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 500여 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교사들의 이탈은 낮은 처우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권 침해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와 교육활동 방해 행위 대응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1년 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최근 5년 상황을 보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유치원은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초등학교는 1.2배 교권 보호위 개최 건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저학년 교사들의 악성 민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교권 침해 유형은 학생이 침해 주체인 경우에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교육 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학부모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유 급식 때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달라든지 성적이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고쳐달라는 위법 사항을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 침해 사례가 몇 배에 달할 것이라며 개정된 교권보호5법이 여전히 교사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다룬 대선 관련 기사들 먼저 톱파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욕설이나 폭언, 읍소를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들이 여럿 있었는데 하나씩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나도 바로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의원들 체포할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코를 손으로 꼬집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뭔 개가 짖냐라면서 고함을 지르는 영상도 올라왔는데요. 역시 악의적으로 합성된 조작 영상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딥페이크의 대상이 됐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황금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면서 읍소하는 듯 조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합성 영상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릴 우려가 있죠. 엄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서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지금은 경찰과 선관위, 방통위 등으로 단속 주체가 나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관기관들이 공조해서 신속하게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패션을 비교 분석한 기사입니다. 각자의 옷차림에 어떤 메시지와 전략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이미지를 주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니트와 카디건에 면바지를 입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은 게 대표적입니다. 백발이었던 머리도 염색을 했고 둥근 안경테를 착용해서 부드러운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시간과 장소, 상황, TPO에 맞게 의상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민생행보 때는 이렇게 바람막이를 입고요. 격식을 갖춰야 할 때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매는 시기입니다. 부인 설란영 씨가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일정에 맞게 코디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준석 후보는 타이를 매지 않고 팔 소매를 거둔 셔츠 차림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리 유세를 할 때는 개혁신당의 주황색 후드 티셔츠를 입으면서 좀 더 젊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분주하게 공식 선거운동을 소화하는 대선 후보들인데요. 옷 하나하나에도 유권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애칭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활발합니다. 이 지지자들이 각 후보들의 별명을 활용해서 SNS에 해시태그를 달고 밈을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잼파파, 김문수 후보를 킹문수, 이준석 후보는 준스톤으로 부르는 식입니다. 딱딱한 정치인에서 벗어나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갓재명, 문며든다, 준통령 같은 신조어도 생기는 중입니다. 주로 팬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별명들이 쓰이는데요. 각 후보들의 캠프에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 YTN이 어제 단독 보도했죠. 세계적인 회사지만 보안은 엉망인 게 드러났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객들의 이름부터 연락처, 이메일과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유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디올은 정부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어제가 돼서야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약 100일 동안이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올은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한 어떠한 금융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지만 유출된 정보의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공지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디올의 조치를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5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과 손잡고 지역 상생을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의 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 지역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창업하면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 개척을 돕는 것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222개 팀이 사업화에 성공하면서 누적 매출 399억 원, 투자 유치금 11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참여해서 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한 스케일업 자금 지원과 전문가 지도 등을 제공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는 시군 보건소와 도내 21개 응급의료기관이 협업하면서 온열질환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인데요. 환자의 수와 유형 등 주요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로 뉴욕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실히 되살아난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이었는데요. 다우는 0.64% 하락했고요. S&P 500은 0.72%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61%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량주는 부진했고 기술주는 강세였는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지난해 말 종가보다 0.1% 오르게 됐습니다. 올해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 구간에 다시 진입한 겁니다. 뉴욕 증시의 투심을 지켜준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3% 올랐는데요. 지난 2021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오름폭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잠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중동 순방 중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의 모든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너무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발효된 게 4월이니까 재고 소진 같은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직 관세 여파가 제대로 반영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몇 개월은 필요하니까 일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동을 방문한 트럼프 소식도 살펴볼까요? 이 순방을 둘러싸고도 잡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로 이게 트럼프 일가의 이익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의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가 포함이 됐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사우디 방문으로 투자 규모가 1조 달러가 됐다고 또 자기 과시에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온 소식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공급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최신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을 18,000개 넘게 사우디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간밤에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를 꼽아봤습니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1년에 문을 연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유일한 상장 기업인데요. 원래는 소형 종목을 모은 러셀 2000 지수에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몸값을 높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밀어내고 19일부터 대형주 중심의 S&P 500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대단한 호재죠. 정규장에서는 4% 가까이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폭등했습니다. 다만 코인베이스 주가는 암호화폐 가격이나 정부의 정책,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따뜻한 남서풍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면서 현재 기온은 선선한 수준이니까요. 출근길에는 가벼운 겉옷 걸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부분 옅은 수준이지만 현재 경남과 전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붉게 표시된 일부 지역은 200m 앞도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추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봄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1도, 부산은 15.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 27도, 강릉은 28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분 후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